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당신, 손에 쥔 스마트폰의 무게, 귀에 들리는 제 목소리 전부 진짜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세계가 가상현실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건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가 진지하게 논문을 발표한 논증이고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지금도 진지하게 토론하는 주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아닌 진짜 현실에 살고 있을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이라고. 오늘 이 질문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드 안에 살고 있는 걸까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다뤘습니다. GPT가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알파고가 인간 최고수를 이기는 시대. 그런데 이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AI가 지금 속도로 계속 발전한다면 100년 후, 1000년 후에는 어디까지 갈까? 여기서 시뮬레이션 논증의 핵심 전제가 등장합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인공지능과 컴퓨터 기술을 우리보다 수백, 수천 년 앞서 발전시켰다면 그들은 조상들의 역사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의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완전한 가상세계를요. 우리가 지금 게임 속 NPC를 만들듯이 미래의 초지능은 조상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그 조상들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쪽일까요? 다중우주 편을 기억하시나요? 무한한 우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가설은 전혀 다른 방식의 다중우주를 제안합니다. 만약 미래 문명이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만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수백만 개의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돌릴 수 있습니다. 진짜 현실은 단 하나뿐인데 그 현실을 본뜬 시뮬레이션은 무한히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면은 통계적으로 이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진짜 세계에 사는 존재보다 시뮬레이션 안에 사는 존재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작위로 당신이 하나 골라졌을 때 당신이 진짜 쪽에 속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2003년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닐 보스토롬, 그는 철학 저널에 13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는가? 이 논문이 발표된 후 20년이 넘도록 현대 철학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논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보스토롬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산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증명한 건 정확히 이겁니다. 다음 세 가지 명제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첫째, 인류 같은 문명은 기술적으로 성숙한 단계, 즉 포스트 휴먼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거의 예외 없이 멸종한다. 둘째, 포스트 휴먼 단계에 도달한 문명이 있다 해도 그들이 조상들의 역사를 시뮬레이션하는 데 관심을 가질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셋째, 우리는 지금 거의 확실하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다. 보스토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거짓이라면, 즉 문명이 살아남고 그 문명이 시뮬레이션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들은 시뮬레이션을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이 만들 겁니다. 그러면 진짜 조상은 단 한 세대뿐인데 시뮬레이션 속 조상은 수십억 개가 됩니다. 당신이 무작위로 고른 어떤 의식이 진짜 쪽에 속할 확률과 시뮬레이션 쪽에 속할 확률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시뮬레이션 쪽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명제, 시뮬레이션 논증의 결론입니다. 2016년 한 컨퍼런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짜 현실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 머스크는 이렇게 답합니다. 4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있었던 게임은 퐁, 그러니까 사각형 두 개가 움직이는 게 전부였다. 지금은 어떤가? 포토리얼리스틱한 3D 게임을 수백만 명이 동시에 즐긴다. 게임은 해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 머지않아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시뮬레이션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발전 곡선을 계속 따라가 보면은 우리가 진짜 기초 현실에 있을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생각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천체 물리학자 릴 디그레스 타이슨은 이 논증에 상당히 진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확률이 50%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물리학자 숀 캐럴 같은 사람들은 이 논증이 검증 불가능한 철학적 사고 실험일 뿐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억만장자부터 천체 물리학자까지 왜 이렇게 진지하게 이 질문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진짜 물리학이 등장합니다. 우주가 마치 디지털처럼 보이는 이상한 증거들, 그리고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계산들까지 끝까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비디오 게임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부드러운 화면이 아니라 결국 네모난 픽셀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우주에도 이런 최소 단위가 존재합니다. 바로
플랑크 길이입니다.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 상상하기도 힘든 극도로 작은 길이인데 물리학 이론상 이보다 더 작은 거리는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공간 자체가 여기서 더 이상 매끈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화면의 픽셀처럼요. 시간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플랑크 시간, 이보다 더 짧은 시간의 간격은 물리학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해석입니다. 플랑크 길이가 실제로 우주가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현재 물리학 이론의 계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한계점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우주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가 존재할까? 마치 렌더링 해상도의 한계처럼 말입니다. 양자역학 편에서 다뤘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이중 슬릿 실험, 전자를 관측하지 않으면 전자는 파동처럼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관측하는 순간 전자는 마치 처음부터 입자였다는 듯 하나의 경로만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관측 문제입니다. 관측하기 전까지는 상태가 확정되지 않는다. 이 현상은 게임 개발에서 쓰는 기법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바로 오클루전 컬링 혹은 렌더링 최적화라는 기법입니다.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보고 있지 않은 영역을 굳이 미리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죠. 플레이어가 그쪽을 바라보는 순간 그제서야 그 장면을 계산해서 화면에 띄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양자역학의 관측 문제는 아직 물리학계에서도 해석이 완전히 갈리는 영역입니다. 코펜하겐 해석, 다세계 해석, 여러 이론이 경쟁하고 있죠. 그런데 시뮬레이션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우연한 유사성에 주목합니다. 우주가 정말로 우리가 보는 부분만 계산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1960년 물리학자 유진 위그너가 이런 논문을 씁니다.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자연과학에서 수학의 비합리적일 만큼 놀라운 요용성. 그가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인간이 순수한 논리로 만들어낸 추상적인 수학이 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현실 우주를 설명할까? 중력, 전자기력, 양자역학 전부 아름다운 방정식 몇 줄로 압축됩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애초에 수학으로 짜여진 것처럼요. 이 관찰에서 한 발 더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물리학자 맥스 태그마크입니다. 그는 수학적 우주 가설이라는 걸 제안합니다. 우주는 단지 수학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우주 그 자체가 하나의 수학적 구조라는 겁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가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누군가가 만든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고, 태그마크의 가설은 수학 그 자체가 실제라는 더 근본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두 아이디어는 이 지점에서 만납니다. 물리 법칙이 마치 정교하게 짜인 코드처럼 작동한다는 것, 규칙적이고 일관되고 예외가 거의 없다는 것. 우주는 왜 카오스가 아니라 코드처럼 보일까요? 지금까지는 시뮬레이션 가설에 유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옥스퍼드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주 전체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가 얼마나 커야 하는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7년 옥스퍼드 대학과 히브리 대학의 물리학자들 조아르 링겔과 드미트리 코브리진이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합니다. 이들은 양자홀 효과라는 현상을 계산으로 재현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양자 다체 문제, 그러니까 아주 많은 입자들이 얽혀서 상호작용하는 현상을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부호 문제라는 것인데, 양자 시스템의 입자가 늘어날수록 이걸 고전적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지수함수적으로 폭증한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겨우 수백 개의 전자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하는데도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 수보다 많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입자가 있을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은하가 최소 수천억 개, 그 안에 각각 별이 또 수천억 개씩 있습니다. 이걸 원자 단위까지 전부 시뮬레이션 하려면은 우주 그 자체보다 더 많은 계산 자원을 가진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진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적어도 고전적인 방식의 컴퓨터로는 우리 우주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산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반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설 자체가 과학이 맞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리학자 사비네 호센펠데와 조지 앨리스 같은 학자들은 시뮬레이션 가설을 유사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좋은 과학 이론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반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험이나 관측으로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가설은 구조적으로 반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고요?
만약 우리가 어떤 증거를 찾아서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해도 시뮬레이션을 만든 존재가 그 증거조차 시뮬레이션 안에 심어놨을 수 있으니까요.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눈앞의 숲을 보면 이건 진짜라고 확신해도 그 숲과 거기서 나오는 빛 전부가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진짜 숲을 봤을 때와 정확히 똑같이 반응할 테니까요. 이론적으로 반박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과학의 질문일까요? 아니면 철학의 질문일까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시뮬레이션 가설은 사실 전혀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1641년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던진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악령 가설입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만약 전능하지만 사악한 악령이 있어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하늘, 땅, 색깔, 소리, 심지어 내 몸의 감각까지 전부 다 그 악령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면 나는 그걸 구분할 방법이 있을까? 데카르트가 이 질문에 도달한 결론이 유명한 그 문장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모든 게 속임수라고 해도 적어도 속고 있는 나, 그 생각하는 주체는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999년 이 400년 된 철학적 질문이 스크린 위에서 되살아납니다. 영화 매트릭스입니다. 주인공 네오가 빨간 알약을 먹고 깨어나는 순간 그가 진짜라고 믿었던 세계 전체가 기계가 인간을 가둬두기 위해 만든 정교한 시뮬레이션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재미있는 건 보스트롬 본인도 이 영화를 언급하면서 매트릭스의 설정 자체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를 통 안에 가둬서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설정은 물리적으로 비효율적이니까요. 하지만 그가 정말 주목한 건 영화의 줄거리가 아니라 그 밑에 깔린 질문 하나였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 정말로 기초적인 실제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의해 얹힌 것인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만약 이게 다 시뮬레이션이라면 내가 느끼는 사랑, 슬픔, 노력 전부 다 의미 없는 코드 조각 아닐까? 그런데 철학자들의 답은 의외로 다릅니다. 닉 보스트롬 본인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 해도 그 삶이 가짜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진짜로 아픕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기쁨은 진짜로 기쁩니다. 그 경험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생물학적 뉴런이든 실리콘 기반의 연산이든 경험 자체의 실제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차모스는 이걸 시뮬레이션 실제론이라고 부릅니다. 시뮬레이션 속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는 진짜 삶일 수도 있다는 관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눈 대화, 오늘 느낀 감정, 그게 시뮬레이션이냐 아니냐로 가치가 사라지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면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학계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는 주제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시뮬레이션이라면은 계산 자원을 아끼기 위한 어떤 흔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도 관측하지 않은 우주의 먼 구석을 갑자기 들여다봤을 때 물리 법칙의 미묘한 오류나 반올림 오차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주선, 그러니까 초고 에너지, 우주 방사선의 에너지 분표를 살펴서 우주가 격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검증해 보려는 연구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만 분명히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도들에서 시뮬레이션의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가설의 영역이지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해도 탈출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조차 아직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꽤 먼 길을 왔습니다. AI가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시뮬레이션 이야기부터 보스트롬의 3가지 명제, 머스크와 타이슨의 발언, 플랑크 길이와 양자역학의 관측 문제, 그리고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계산량의 벽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지 아닌지 지금 인류가 가진 과학으로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질문이 진짜든 아니든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 감각,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 그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데카르트가 400년 전에 도달했던 결론처럼요. 생각하는 나는 존재합니다. 시뮬레이션이든 기초현실이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건 실제합니다. 지금까지 과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재밌는 과학 이야기를 들고 와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